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숙식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 연결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고강도 검찰개혁안들을 내놨는데 2부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을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3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에 이어 어제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이 출범했죠? 네,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팀이 어제 현판식을 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에 이어 세 개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건데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했고 의혹에 연루된 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요청을 했는데 그 수가 20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특검보 4명을 비롯해 최대 205명이 참여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 등 16가지로 3대 특검 중에 가장 많고요. 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 전국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던 사건 자료를 모두 넘겨받는다고 합니다. 최혜병 특검은 2023년 7월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최혜병의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어제 첫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당시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또 본인을 구명하기 위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3시간 넘게 조사했어요. 네, 수사 속도가 지금 가장 빠른 내란 특검은 어제 한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줄 소환했습니다. 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러니까 이미 선포한 다음에 작성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도 사후에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고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요청을 한 뒤에 이 문서를 폐기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요. 네. 특검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 13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에 자정 무렵이 돼서야 특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법안 내용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6가지 정도였는데 그중 4개가 민주당 입장대로 관철되고 2개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해 오늘 본회의에선 처리하지 않고 추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전자주주총회 의무와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는 건 원래부터 이견이 거의 없었고요. 네. 예상과 달랐다? 국민의힘의 변화가 놀랍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건 3% 강화를 야당이 수용한 점이었습니다. 네. 3% 룰은 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건데 원래 없던 제도를 민주당이 새롭게 도입하려던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감사위원은 기업의 장부를 다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 자리인데 대주주가 감사위원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면 외부 세력이 감사를 동원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게 기업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내부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감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보니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행법에 구멍이 있는 게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사내이사랑 사회이사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오너가 임명한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만 3% 룰을 적용하고 반대로 독립성이 강화돼야 하는 사회이사에는
이 룰을 느슨하게 적용해서 실제로 사회이사도 총수 일가가 자기 사람을 안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통과될 상법 개정안은 사내와 사회이사를 이제 앞으로는 가르지 않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 룰을 똑같이 적용하는 강화된 안이고요. 이렇게 되면 주주 연합이 미는 후보가 감사위원에 선임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늘 기업 편이란 인상이 있는데 기업 손만 들어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거나 3% 룰을 강화해도 투명한 대기업, 그러니까 투명하게 경영하는 대기업은 어차피 큰 타격이 없다. 대선도 진 상황에서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반대한 소액주주들이 특정인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집중투표제와 외부에서 오는 감사위원인 사회이사 감사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내용은 오늘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김인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표결 오늘 이루어지죠? 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원래 지난달 27일 처리하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하면서 한 차례 미뤘고요. 아직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충분히 기다렸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어서 민주당만으로도 임명 동의안 통과는 가능합니다. 네. 지금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은 원래 30조 5천억 원이었는데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서 사안마다 줄줄이 증액되다 보니 지금 10조 원 가까이 규모가 늘었습니다. 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삭감될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은 오늘이나 아니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하겠다 방침입니다. 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농업4법, 방송 3법과 같은 쟁점 법안도 처리될 걸로 예상됐는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을 7월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논의를 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름으로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민생경제와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4개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의 첫 기자회견은 보통 취임 100일을 맞아 이루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강해 한 달 만에 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고요. 이 대통령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9월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중 양국이 논의 중이라고요? 네,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이라 불리는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지 의사를 타진한 걸로 중국 측이 타진한 걸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이 소통 중이라고 밝히면서 일단은 참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못 만났는데 절대 참석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랐네요. 네, 통계청은 지난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5월에 1.9%로 약간 내려간 뒤에 한 달 만에 다시 2%가 된 건데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1년 전 수치와 물가를 비교하는 이유는 여름에는 채소가 많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연료비가 오르는 것처럼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똑같은 1년 전과 비교하는데요. 지난달에는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가공식품은 전체적으로 4.6% 올랐는데 커피가 1년 전보다 12.4% 오르며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햄과 베이컨은 8.1%,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라면은 6.9%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는 원재료 값이 오른 데다 환율이 지금은 1,300원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00원을 넘다 보니 그랬죠. 그 영향으로 업체들이 가격을 올렸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수산물은 전반적으로 7.4% 올랐는데요. 고등어 가격이 16.1%, 조기는 10.6%, 오징어는 6.3% 상승했습니다. 이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네.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수 경기가 빈사 위기에 놓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침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추경으로 돈을 풀려고 하고 금리도 낮추려고 하는 건데 이런 조치들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보니 정부가 정책을 펴기 참 힘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밤사이 많은 지역의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강릉 37도, 대구 36도, 대전, 광주 34도, 부산 33도, 서울과 제주 32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서해안과 남해안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무더위 속에 피곤한 출근길이지만 앞을 잘 보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작업 여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이고요. 여주 분기점 부근입니다. 2차로에서 도로 포장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둔대 분기점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양재 터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도심 들어가는 길입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분당서로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인데요. 도봉지하철도 입구부터 쭉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먼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서 숙식 농성을 하고 계신데 지금도 계속 농성 중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항의 농성 중이고요. 지금 7일째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로텐더 홀을 잠시 아침에 세수하고 오는 시간 1시간 반 정도 빼놓고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조금 네. 앉아 있고 또 잠시 이제 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텐더 홀을 지나는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네. 다소 불편한 질문이지만 의원님의 숙식 농성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웰빙 농성이다, 피서 농성이다, 절실함이 없어 보인다 등등 이런 얘기들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메시지를 가리기 위한 메신저의 공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총리는 배추 농사를 지어서 2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450만 원씩 유학자금을 몇 년에 걸쳐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의원 생활을 다시 시작한 5년 동안 이 산수가 맞지 않습니다. 5억 정도의 세비 수입 등이 있었는데 13억 정도의 지출과 자산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억에 대해서 전혀 해명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증여세를 냈다고 하면서도 증여세를 납부한 흔적도 내놓지 않고
지금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 그리고 이러한 총리를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것 같고요. 그 메시지를 가리기 위해서 저의 아니 농성을 하면 뭐 단식 농성만 합니까? 이 항해 농성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곳 로텐다울에서 계속해서 앉아있고 로텐다울에서 정말 잔다는 것은 사실은 뭐 잠은 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눈을 붙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성 장소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이어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도 찾았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그 면전에다 메시지야 분명히 하지만 면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싸우면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잘 설명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에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요. 알다시피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과 보훈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 대표적으로 보호해드렸고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의 형이 촛불행동 대표로서 사실 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선출이 되자마자부터 조기 대선을 그런 시민 행동을 주도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보훈 인사라서 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 법사위원장 문제인데요. 네.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 국회는 오랜 관행이 1당, 국회의장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서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국회 안에서. 이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는 그 국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300명을 뽑고 국회의원의 다수당 마음대로면 소수당을 지지한 분들의 의사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 전혀 모을 수 없는 그런 국회는 국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뭐 의장하고 법사위원장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요새 그들이 뭐 어제도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소위 그들이 공공기관장을 끝까지 안 나가고 버텼었는데 지금은 뭐 알박기 방지법이라 해서 공공기관장들 다 물러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이런 법안들 그냥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내놓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어느 여당 중진은 그러더라고요. 내년쯤 되면 내놓을 수 있다. 그건 뭐냐? 이 속도감 있게 본인들이 다 장악할 거 장악하고 방송 장악하고 뭐 공공기관장들 완전히 장악하고 이런 거 다 끝나면 이제 내년쯤이면 그래 그 국회 정상대우로 한번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법장악이죠. 지금 검찰청 해체법.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사법장악법들 같은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리는 저는 수단이었고요. 그래도 제가 농성해서 이런 인터뷰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 정말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뭐 견제와 균형이 있고 모든 것이 그동안의 역사와 간행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 왜 다 속도전으로 다 밀어붙이느냐. 이렇게 되면 너무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다 갖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안 하시겠어요? 지금 방송 3법 어제 통과한 것도 보니까요. 지금 있는 사장이고 이사회 뭐 이사장 다 3개월 안에 무조건 물러나라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를 뭐 몇 년으로 한다 이런 거 다 정해놨는데 무조건 이 법이 시행되면 3개월 안에 다 물러나라. 그리고 이사수는 다 2배로 늘린다. 그리고 이사의 한 60%는 시민단체, 친여단체들이 다 선임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 언론의 재가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일단 방송사법 좀 속도는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일단 소위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뭐 쇠는 달구었을 때 내리치는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인사, 입법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제 뭐 특검 이런 걸 속도감 있게 전부 전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주장한 거 하나도 내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의 이 농성이 뭐 웰빙 농성 들어서 더 막 뭐 그것만 부각된 아쉬움은 있지만 농성이라는 거를 왜 하나 하고 또 들여다봐 주신 국민들이 계셔서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께서 조금은 김민석 총리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국회에서 그 법사위원회라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의원님도 인정했듯이 민주당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농성은 이제 접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로텐다홀에서의 이런 항의 농성은 더 이상 의미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의 저항을 계속해야 된다. 하나는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는 이번 인사검증에서 보면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각종 범죄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범죄 혐의는 이 돈이 비는데 그게 도대체 뭐 어디서 받은 거라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없는지 뇌물수수의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거고요. 적어도 본인이 스스로 증여세 냈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냈다고 했는데 지금 증여세 납부한 흔적이 없거든요. 그럼 조세포탈도 있을 테니까 한번 이런 형사 절차, 사법 절차에 의한 투쟁을 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후속적인 투쟁을 하시겠다. 네, 뭐 저희가 일단 저희 당이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 당이 형사 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갖고 있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아까 네. 설명드렸잖아요. 네. 하나는 입법, 새로운 입법 독재, 한마디로 입법을 속도감 있게 하는 거. 또 하나는 대통령 재판 리스크를 줄이는 거여서 이 대통령 재판이 정지된 것 자체가 이거 헌법 정신에 반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사법부가 자꾸 헌법 84조를 이유를 들고 있는데 헌법 84조는 새로운 기소를 말하는 거지 재판 정지를 예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헌법 68조 2항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하는 그 경우 어떨 때 다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보면은 판결이라는 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재판 다시 받으셔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함께 뜻을 좀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이라고 발의를 했더라고요. 어떤 법안입니까? 김민석 방지법이요? 제가 일단 자료 미제출이나 위증 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그런 거죠. 네. 지금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같이 버티면 이제 저희는 아예 인사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번엔 무자료 무증인 그런 산무 청문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법을 통해서 그 의사는 표시하고 그 의미는 전달했지만 네. 민주당이 그 법안을 반대하겠죠. 아마 이제 본인들이 야당 되면 또 그 법안 만들자 그럴 거예요. 여야가 항상 왜냐하면, 입장이 바뀝니다. 아니 좀 정도껏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되었을 때 공공기관 3,080개 자리 중에서요. 1년 차까지 86%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었어요. 아시다시피 EBS 이사장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작년까지도 유시춘 이사장, 유시민 씨 누나 아니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하나도 안 내놓다가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알박기 방지법 바로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장들 다 나가라. 이 법이 통과되면 또 그것도 아마 3개월 안에 다 나가라 뭐 이런 법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참 재밌습니다. 이 재밌는 걸 넘어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특활비도 작년에 82억 있었는데 몽땅 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불투명하다고. 그리고 검찰청 감사원 특활비도 다 빵원으로 만들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 복원시키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91억 원으로 증액해서 지금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죠. 우리 할 때 그냥 정도껏 야당이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실은 몰상식하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주 그냥 아무런 일도 못하게 그렇게 전제하더니 이번에 본인들 그냥 정권 차지하니까 다시 자기 본인들도 마음대로 하네요. 소회를 충분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로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되셨으니까 저는 잘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일부 뭐 인사 중에서 일부 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또 기대를 주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면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여당 일방 독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야당을 만나고 보여주기식으로 야당과 협치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오셔서 협치를 말씀하실 때 저희는 분명히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 표시로 모두들 기립해 드렸고 또 나가실 때도 저희 쪽에 오셨을 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야당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좀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 첫 번째가 사실 총리 인사 철회인데 끝까지 안 하시네요. 검찰개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어제 퇴임하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을 했는데요. 심 전 총장의 퇴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소회를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검찰청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검찰청 해체를 하는 법이고 이것은 이제 검찰에게는 그 수사권을 전혀 안 줌으로써 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일종의 그 본인들이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사법장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검찰이고 두 번째가 법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개혁 추진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뭔가요?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네 가지 법이 있잖아요. 네. 검찰청법은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이라는 말로 남으면서 기소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소와 네. 공소 유지.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네. 7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청은 행안부에 또 직속으로 따로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드느냐.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요.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이제 경찰의 수사를 맡길 거냐, 중수청이냐, 또는 공수처냐, 이거를 조정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수사권을 그동안 그래도 검찰청은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가진 겁니다. 왜? 수사권이 대통령의 산하에,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경우에 그 수사는 매우 정치적인 수사로 일종의 야권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여당에 반하는 대통령에 반하는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의미의 이런 검찰청 수사권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검사들에게 직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검찰청의 수사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시킨 건데 네. 지금 이 법안이 완성되고 나면 완전히 대통령 마음대로의 수사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것만 있습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라 그러면서 어제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수사관이 팔도 탁 붙잡는 사진도 나오던데요. 이런 또 아무런 관련 없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무위원들까지 다 불러서 이런 특검을 통해서 아마 지금 이제 사정정국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가져오는 폐해는 결국 일부 이건 권력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수사 권한이 경찰로 가면서 그동안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하게 되면서 상당 수사 권한이 다 경찰로 가는데 이것이 적체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에게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상황 좀 알아볼게요.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비대위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송원석 비대위는 전당대회 관리형 비대위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한 8월 15일 이전에는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여당도 네. 8월 2일, 3일에는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이 당이 안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당이 안정되고 그 역할을 하려면 당의 리더십을 새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8월 15일 이전에는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이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비대위원들도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혁신위에 거는 기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제 보통 힘있게 혁신을 하려면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가 하셔야 될 텐데 네.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또 너무 안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를 구성을 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또 공약이었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맡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까지 또 빠르고 힘있게 혁신할 것은 혁신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뭔가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혁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일단은 이제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 과거에 여러 가지 안타까웠던 상황들의 핵심은 당의 민주성이 상실된 겁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우리 당이 굉장히 절차를 중요시하고 굉장히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의견이 상하 교류도 잘 되고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굉장히 당이 폭력적, 후박적으로 됐어요. 제가 사실 그래서 연판장 사태 때문에 당대표 출마도 못한 적도 있는데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식으로 당의 의사결정이나 그런 절차가 좀 거칠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당의 민주성을 회복해서 당이 좀 절차에 맞고 민주적으로 모든 의사소통이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의 핵심은 당이 이제 패거리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 되면서 활발한 소통을 하고 그 안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거의 핵심은 공천제도입니다. 공천제도. 네. 공천제도가 시스템화되면 우리가 정말 활발한 의사소통이 되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할 말하고 또 비판할 것 비판하고 이렇게 정말 이 당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공천이 시스템 공천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민주성 회복을 위한 시스템 공천이 제도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은 이제 야당이 됐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면. 네, 그래서 이 야성 회복을 위한 역량 강화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나 의원님도 유력 당권 주자입니다. 당대표 출마 고심 중이신가요? 지금으로는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가느냐,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원 원장 김승국입니다. 우리 전통문화는 일제강점기 36년간 철저하게 파괴되고 왜곡되고 비하되었죠. 광복 이후 전통문화 복원과 재건의 노력이 있었지만 곧바로 6.25 전쟁으로 순환을 겪었습니다. 60년,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는 전통문화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을 넘어 K 콘텐츠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고 새로운 창작의 원천이 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박제된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 숨쉬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술인들과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난 밤 사이에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강릉은 밤 사이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서 이틀째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한낮에는 강릉 37도, 대구 36도, 대전, 광주 34도, 부산 33도, 서울과 제주 32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한 지역에 머물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찜통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서해안과 남해안은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 습도는 8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의원님 관련 이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감사원에 반성 사례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감사원이 의원님의 권익위원장 재임 당시에 직무감찰 착수를 편향성 의심 사례로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원이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이 이제 편향성을 인정했고 반성 사례로 적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 네. 감사원장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이 이 지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표적 감사를 일삼은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라.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네.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자신들은 업무의 원칙, 법령에 따라서 감사를 수행했다.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에 감사원이 반성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에 대한 사례를 들었다는데 그 진정성이 없는 얘기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했으나 전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국정기획위에 그냥 무늬만 그런 반성하는 이런 그냥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군요. 그런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에는 편향성 의심 사례로 인정을 했는데 네, 감사원장도 분명히 보고를 다 받았을 텐데 네. 근데 감사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사과는 하지 않았군요. 네, 잘못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감사원 개혁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 개혁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일단 감사원이 이제 저에 관한 사례만 들더라도 감사원이 이번에 이제 잘못했다라고 한 부분이 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어떻게 정치적인 의도로 표적 삼아서 했던 이 부분을 지금 반성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요 감사를 개시를 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은 부분은 법적인 미비가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감사의 개시 그리고 감사 종료 이후에 수사 요청, 고발 조치 이럴 때에는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수사 요청이 감사위원회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무고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또 감사원이 사실상 검찰도 하지 않는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포렌식 네. 그런 것을 지금 무소불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제 장치 이런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도 이번 통계청 조작 네, 통계 조작 감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 부동산원 직원들을 사실상 강압 수사하면서 뭔가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는 걸 밝혀라 그런 식으로 강압 수사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이제 표적 감사를 하는데 제 비리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오히려 이걸 조작하려는 그런 의도로 우리 권익위 직원들을 위원장이 그런 비리에 개입됐다는 것을 풀어라. 위원장이 개입됐다는 걸 풀면 사실상 직원들은
우리는 관심 없다,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감사를 저희에 대해서 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직원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익위에서도 사실상 강압 감사를 하고 조작 감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런 걸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 권익위원장 당시에 그 직원들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네. 좀 기억이 나네요.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창대 의원 추석 전에 입법 마무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개혁 입법안은 지금 많이 제출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 어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개혁 법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차곡차곡 진행될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9월 내에 그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입법안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다소 결이 좀 달라 보입니다. 좀 심중해 보입니다.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야당이 납득할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 검찰개혁 의지가 투철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도 약간은 좀 다르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기자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검찰 조직 개편에 주안점을 두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해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이제 식으로 이제 말씀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함없는 네네. 그런 추진 의사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의 과도히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거 핵심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그 추진할 의사를 표현을 하셨고요. 다만 이제 그 표현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을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어제 퇴임사에서 재차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의 공과나 역할 비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필수적이고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건 옳은 길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검찰 개혁을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정말 중요한 국정 과제가 된 이면에는 사실상 정치 검찰들이 자초한 면이 크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과 반성을 해야 할 대상자이지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할 그런 자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개혁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자의 사실상 하수인처럼 그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와 기소를 일삼아왔고 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남발을 해서 그런 검찰 전직 검찰총장 출신 검찰 대통령 검찰의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호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편향성, 불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는 네.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작에 가까운 검찰권을 행사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검찰은 또
공정성이나 뭐 이런 중립성 이런 것은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저러한 조직에 이 권력을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다 준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을 많은 국민들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그런 검찰개혁을 자초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검찰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개혁에 협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특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세요? 지금 공수처에서 내란 특검으로 수사를 이첩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 내란 도중에 사실상 검찰이 내란에 관여하거나 동조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선관위에 이제 그 관련 자료들을 보면 검찰이 이제 곧 올 것이다. 그 방첩사 이제 군인들이 갔을 때 검찰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다. 이런 이제 보도들도 있고,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사실상 즉시항고를 포기를 해서 그것도 오직 윤석열에만 적용되는 그런 이제 원칙으로 이례적으로 그 사실상 탈옥을 시켰다. 저희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행태가 이 내란에 동조한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천세관에서 그 마약 수사를 사실상 당시에 지검장이던 심우정 지검장이 그것을 사실상 무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에 관해서 또 비아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서로 통화를 했던 이런 이제 정황들. 검찰총장이 비아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할 사유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그 김건희 수사와 관련된 뭐 이런 부분에 용산과 뭔가 연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그래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받고 있는 이 내란에 동조한 의혹,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일가를 비호한 의혹, 여러 가지 의혹, 범죄 비리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뭐 청탁, 그런 이제 특혜채 의혹,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면밀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상,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도 민주당의 주요 과제인데 대법관 증언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추진은 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사법개혁은 법원에서 스스로 자정을 통해서 내부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자정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을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인 비리 의혹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감사를 착수를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전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행도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문제에 관해서도 내부에서 자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뭐 제보나 뭐 이런 거 볼 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절차나 내용이 매우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 이면에는 과연 뭐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과 뭔가 어떤 논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그 제보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법원이라는 기관이 외부에서 뭐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게 밝혀지는 것보다 내부에서 스스로 거기에 대한 뭐 감찰이나 자정작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의혹을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이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사법부의 자정을 먼저 기대한다. 네. 근데 입법부로서 이제 법안으로서 좀 뒷받침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도 추진해 나가시는 거죠? 네, 그 부분도 뭐 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지만 그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가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방송법을 비롯해서 언론개혁 3법도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언론개혁 법안 추진 일정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랑 이제 가까운데 그분들에게 최근에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그 방송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예정된 절차와 또 방식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7월, 8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오늘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딱 한 달째입니다. 이 이재명 정부의 한 달 성적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참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조했던 민생 살리기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외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를 다듬어주고 갈등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하려는 노력이라든지 참 많은 일을 하셨다. 그래서 언제 주무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밤잠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정부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도 정말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통합과 협치 이런 것을 이제 솔선수범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좀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답하듯이 지금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주가도 3,000을 넘으면서 네. 뭐 사상 가장 최대의 그 단기간에 그런 이제 주가 상승 이런 것은 경제 주체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비 심리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시장이나 이제 상점가 이런 데를 다니면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나 투자를 하려는 이런 이제 지표 이런 것도 점점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달이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보인 그런 정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당에서 여당 의원으로 바뀌셨는데 이게 뭐 달라지는 면이 있나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그 저희들이 야당일 때 이제 제가 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를 할 때 그동안 계속 야당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이 이제 당장 여당이 되다 여당을 보니까 비판하는 오히려 그쵸 그때 당시는 여당을 비판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당이라 정부에 대해서는 좀 더 호의적으로 좀 칭찬하는 격려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야당 쪽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입장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게 공수가 좀 약간 바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수 야당인데 예전처럼 너무 세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톤도 그 국민의힘 쪽이나 야당 쪽을 비판하거나 그런 부분도 조금은 그 약간은 모난 것이 좀 이제 다듬어지고 그 조금 이제 칭찬도 해주면서 또 동참해주기를 요청도 하고 뭐 설득하고 포용하는 자세 이런 것이 조금 더 장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전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안에 대한 입장에 더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좀 내려고 주력하실 걸로 생각하세요? 뭐 이른바 깜짝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마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걸어왔던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해서 타운홀 형식으로 좀 더 기자들과 편하게 이제 회견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몇 번 이재명 이제 대통령 이후에도 기자들과 소통을 많이 해오셨는데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좀 더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보장을 하면서 그 소통하는 이런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마 오늘 기자회견도 그런 이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또 그런 뭐 조언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협치에 대한 불만이 좀 많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통령은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여당은 일방폭주하는 기만적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그런 말을 하기는 좀 자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실제로 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대화가 거의 2년 만에 뭐 제 기억에는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뭐 굉장히 형식적이고 뭐 야당의 뭐 민주당의 뭐 입장을 귀 기울이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한 첫날 야당 지도부랑 오찬을 같이 했고요. 또 거의 2주 만에 야당 지도부를 용산에 한남동 용산인가요? 거기에 대통령실. 네, 초청을 해서 또 오찬을 했었고 계속 지금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의 그 입장이나 이런 것을 좀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권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협치와 통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과는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난 정권에 임명한 장관이나 뭐 식약처장 뭐 이런 분들은 유인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례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과 협치 통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 면전에서 무례하게 뭐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만큼 손을 내밀며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손을 내밀고 좀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생각하고요. 국무총리 인준, 추경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걸 이제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 부분을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는 야당이 민주당이 어쨌든 첫 번째 총리 인준안은 저희들이 그 많은 한결과 중대한 비의혹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승적으로 인준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추경안도 바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야당일 때도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전혀 협조를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협치하지 않는다 비난을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지나친 도가 뭐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적어도 국무총리 인준과 추경에 대한 협조만은 아무리 야당이 현 정부를 뭐 견제를 하는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협조를 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추경은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 들어올지 이 부분이 좀 관심입니다.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죠. 네, 오늘 이제 국무총리 인준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끝까지 이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덕수 총리 인준을 네. 한번 돌이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도 대성적으로 그때 협조를 한 만큼 지금 그보다는 저희들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검증을 받고 여러 가지 의혹도 해소가 됐고 자료도 충분히 냈다. 그래서 충분히 자질과 능력이 있는 총리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지나치게 이걸 발목 잡고 그 총리 인준을 방해하고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도 실망을 줄 겁니다. 그래서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대승적으로 국무총리 인준에는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국민의힘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기 내각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좀 주목하신 장관이라든가 기대가 되는 장관 혹시 후보자 있으십니까? 일단 최초에 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마 이제 지난번 비상계엄 때 군이 동원이 돼서 사실상 이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점 그래서 군을 개혁하고 국민의 국방부로 다시 만들겠다는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인사다 생각하고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또한 네.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 정신이 반영된 그런 인사다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아직 그 여당의 일각과 그다음에 농민단체, 시민단체에서는 많은 우려와 또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송미령 장관이 자신의 지난 정권에 있었던 그런 과오에 대해서 이미 반성의 그런 의사를 표명을 네. 했고 그런 농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거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선들이 또 골고루 그 통합과 협치 실용적인 그런 인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에 깔린 것은 능력, 유능함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부족함 없는 훌륭한 인사들을 발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보국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과거에 수사기소 검찰개혁의 가장 큰 틀이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은 검찰국장 인사에 대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었다.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개혁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장관 인선, 민정수석 인선, 그다음에 검찰 내에 그 새로운 이제 인선 이런 부분이 인선.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일부 그 민정수석이라든지 그 검찰 라인의 이제 인선에 있어서는 우려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이제 인선을 할 때에 그런 검찰 개혁을 아마 가장 중점에 두고 인선을 했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사들을 발탁을 하셨을 거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정수석은 지금 검찰 개혁은 대통령과 또 입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개혁을 할 것이고 오히려 봉욱 수석은 검찰이 흔들리는데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90일간의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이 7월 8일, 우리 시간으로는 7월 9일 오후 1시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최대 50%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해 상반기 전 세계를 강타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경제의 당면한 현안 중에 가장 최대 현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 보면 처음에는 좀 요란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본다면 상당히 기대보다는 미흡했다. 미국 입장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기본 골격이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네.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근거법이 미국의 비상경제법인데요. 이 1973년에 됐습니다는 논리적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경제법이다 하면 비상경제가 어떤 상황이냐. 이걸 명확히 규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명확히 규율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비상경제법에서 부과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북한과 이란 같은 테러 적성국에만 부과됐거든요. 이런 그 허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미 국민들이든가 네. 법에서 이렇게 뿜어내는 힘이 있어야 상대방에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실 아까 타코라는 표현을 이렇게 네. 쓰였습니다는 이 타코라는 게 멕시코 이렇게 저거죠. 근데 이제 이걸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 해서 그 이니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용어가 아주 이렇게 트럼프의 상반기 관세 정책을 평가할 때 아주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초기 구상과는 달리 이렇게 성과를 못 낸 것.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죠. 네. 논리적 근거가 이제 적다 보니까 또 집권 1기 때도 주요 이렇게 피해국 입장에서는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부 입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의 관세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전통적인 동맹국이 유럽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상반기에 나타난 선포 보면 패권국을 다투고 그다음에 사실 그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가장 주력했던 중국보다도 오히려 유럽 전통적인 동맹국인 유럽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경제 패권이 중국가냐 유럽이냐 할 땐 오히려 중국보다 유럽이 이렇게 얘기가 날 만큼 유럽의 그 반발이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됐던 그 중국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트럼프 의도대로 중국을 좀 억압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오히려 중국이 이긴 게 아니냐는 이런 쪽의 얘기일 정도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이렇게 동맹국보다 빨리 타결하는 그런 요인도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사실 미국보다는 관세라든가 이런 데에 갖고 있는 수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매각한다든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킬레스 건드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응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경제 패권을 다툴 때 대부분 다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그 빅테크 업종들입니다. 네. 이 빅테크 업종은 힛돌이라든가 이런 그 전략적인 수출 품목. 여기에 바세나를 규정해서는 국제 간에 이렇게 거래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그 인류에서 공용에 그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핵심 그 규제 품목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에 초점을 맞췄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 지금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본다면 실패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에 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 관세율 통보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말했어요. 네. 이런 엇박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이제 베센트 입장에서는 트럼프 집권 이익의 실질적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거든요. 네. 그다음에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 총괄을 러드니까 어떤 상무장관, USTR 여기서 담당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 베센트에 넘겨진 상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최소한 보면 경제정책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가 최고 통수권자 간의 주요 동맹국 국가 간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데 하루 간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느냐 아니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네. 우리 입장 문제나 다른 것과도 마찬가지란 네.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는 하루 만에 이게 번복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도의 관세의 협상의 기술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지금 핵심을 이루는 사람조차도 베센트조차도 과거 경제정책 경험이 없습니다. 아, 네. 대부분 다 이분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매도 쳐가지고 돈을 벌던 사실 시장에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마추어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거냐 하는 이 평판이 엇갈려 있습니다는 어쨌든 그 최고 통수권자의 얘기대로 입장이 규율되는 거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베센트도 트럼프 입장대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이렇게 말대로 지금 협상 대상국의 200국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관세 정책에 관련해서 처음 이게 나왔을 때 미국의 관세 주요 국가가 나눌 때는 그때 당시엔 75개국이었었는데요. 자, 대부분 다 국장급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 해당되는 USTR가 상무부 입장에서는 국장급 이상의 인력이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5개국을 90일간에 이렇게 그 협상을 하려면 협상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겜 방식을 취한다. A겜 방식이라는 것은 미국의 협상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한국의 협상안만 갖고 판단한 시각이다. 그럼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그동안 이런 문제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동맹국들의 내지는 피해국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만약에 진짜 통보 서한을 보낸다면 그 기준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A게임 방식이라는 그렇습니다. 협상 유예 기간에 이렇게 4월 2일 첫 부과했던 4월 관세율이 좀 이렇게 좀 낮아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는 최선화는 4월 2일 날 부과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각 협상국들이 가져오는 그 이렇게 협상안이 4월 2일보다 더 높게 이렇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된다면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4월 1일로 고정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4월 9일 새벽 1시에 끝나는 유예 기간이 마무리되면 대체로 보면 4월 2일 날 부과됐던 내용.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타결이라는 형식으로 나왔던 국가가 영국과 중국과 그다음에 캐나다와 이제 이번에 새벽에 발표됐던 베트남 이런 국가들 이외에는 대체로 보면 4월 2일 부과된 것이 최선안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양보는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나라 관세율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4월 2일 날 25%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간의 FTA를 협정을 체결했던 국가거든요. 그래서 관세율이 거의 제로로 향했던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25배럴 관세를 맞은 것은 그 요인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관세 장벽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트럼프는 숫자만 본다. 무슨 숫자냐? 무역 적자를 본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8대 9이거든요. 네. 그런 그 적자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게 관세율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관세에 비관세 장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10대 비관세 장벽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꼽는 것이 바로 그 환율 문제거든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와 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정 환율이 1,200 이렇게 50원 정도로 파악하는데 그동안 4월 2일 날은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이상 갔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는 원화 약세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아마 관세적 측면에서는 제로 관세율을 갖던 이런 문제가 25% 맞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통해서 이런 문제가 추가적인 추후의 관세율의 수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통보를 하고 나중에 각 나라별로 또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관세 A가 종료되고 관세 B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관세 A로 이렇게 볼 때에는 이번에 유예기간 90일이 끝나면 4월 2일에서 수정하지 않는다. 협정금 맺지 않는 국가야. 그러나 지금 관세 A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성과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본다면 결국 내년에 그 중간선거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장 핵심을 이뤘던 관세 정책의 성과가 없다면 중간선거에서 제대로 가져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상하관세 90일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그 회계연도를 앞두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수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수정하는 것을 이전에 관세 플랜 A에서 관세 플랜 B로 되는데요. 자, 관세 플랜 A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4월 이렇게 고정된다면 사실 그 수정을 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관세 플랜 B에서 새로운 그 이렇게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종별 산업별로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관세율이 얼만큼 조정되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는 지금까지 그 상호관세 부과라든가 아니면 품목별로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품목별로 25% 관세를 매진 점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그 관세율이 확정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무역 적자를 발생시킨 대부분이 우리의 경제 그 주력입니다. 주력 품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특히 반도체라든가 조선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이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에서는 미국과 관세를 조정하는 측면 이건 상당히 불확실한 변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대응한다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타겟이 보이지 않는 타겟 가지고 우리의 대응을 한다 그러면 그 대응조차도 명확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관세 플랜 B라는 형태로 해서 계속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은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할 때 대응하는 방식은 이렇게 비교적 방향은 잘 잡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그 대선 과정에 A게임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우리가 좀 가능한 늦게 가져가겠다 하는 측면은 사실 그 전체적으로 미국의 그 관세 정책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전체적인 기조를 잡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갈 카드로는 우리가 내수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지 증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 대책에 해당되거든요. 그래도 추경 편성도 이전에도 이 20조 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조 이상 좀 추경 편성을 좀 쓸 때는 좀 크게 쓰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크게 쓰고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재정 적자 줄이고 이렇게 좀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추경 편성에서 30조 이상 가져가는 것은 지출 항목에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대체로 잘 잡힌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아직 이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금리 인하 문제인데요. 지금 이창용 총재라든가 이런 분도 우리 경기 상황에서 금리는 내려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친지기 정책, 통화정책에서 추경 편성, 재정정책에서 추경 편성, 통화정책 금리 인하, 그러면 우리 내수 확대. 그러면 위기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 타겟이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기에 대해서도 이 관세 정책이 문제가 된다면 수출 다변화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반기에 생각만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부 주력에서는 이렇게 수출 감소가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수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수출 다변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지금 오늘 이렇게 새 정부 출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한 달이 되면서 오늘 타운홀 미팅이 있습니다는 네. 이런 부분에서 수출 다변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세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대안까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학의 소식을 다루는 문화 이슈 시간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팝을 소재로 만든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몬터스의 인기가 OST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의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가 빌보드 200인데요. 여기에도 네. 일단 진입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어제는 이제 두 곡이 핫 100 그러니까 싱글 차트 그러니까 노래에 해당되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r Idol하고 골든이라는 곡이 네. 싱글 차트에 올라갔는데요. Your Idol은 이제 극 중에서 악령 저승사자 그룹 보이 그룹이 부르는 노래고 골든은 이제 헌트릭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K-팝 데몬 헌터스는 11일 연속 넷플릭스 영화 부분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이자 K-팝 보이그룹인 사자보이즈를 물리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우리 K-팝 아이돌 그룹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캐릭터에 반영하기도 했고 테드를 중심으로 작곡진들이 출격을 해서 굉장히 고품질의 노래를 만든 것이 이렇게 빌보드 앨범 차트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식도 있네요. 국립중앙박물관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가 270만 명을 기록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영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반기 네. 관람객 수가 작년보다 64% 늘었습니다. 네. 박물관 문화상품 매출액도 34% 증가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라고 하는 K-팝 댄서들의 경연 대회가 글로벌하게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팀 범접이 저승사자를 소재로 해서 만든 메가크루 영상이 지금 1,500만 조회수를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승사자가 갓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갓이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K-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저승사자 컨셉이기 때문에 또 갓을 쓰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전에 몇 년 전에 좀비물 킹돔 이후에 네네. 한국 갓에 대한 주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파생 컨텐츠에서 갓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흑립 갓근 볼펜이 입고 즉시 품절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이 K-팝 데몬 헌터스에는 호랑이 캐릭터와 까치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 전통 문화의 자코도
에 나오는 대표적인 캐릭터들인데 이 호랑이가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미처 넷플릭스 측에서 굿즈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비슷한 호랑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게 품절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멀어져서 넷플릭스가 부랴부랴 이제 굿즈를 만들고 이제 예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새나라 새미술 조선 전기미술대전 관람객 중에 선착순 최대 10명에게 까치 호랑이 배지를 증정을 한다고 하고요. 또 24일까지 이 K-팝 데모넌트스 관련 전시품 관람 후에 SNS 인증샷을 올리면 또 갓 키링 등 문화상품권 세트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내지 우리 박물관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 또 이렇게 기념품도 많이 사면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게 또 자연스럽게 K-팝이 또 이렇게까지 또 영향을 끼치네요. 맞습니다.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3 공개 첫 주 만에 93개국에서 글로벌 톱10 비영어 부분 1위를 휩쓸었다는데 이게 넷플릭스 작품 가운데는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에 관련돼서는 결말 등을 포함을 해서 좀 호불호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만 여전히 팬들은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6,010만 시청 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 톱10을 집계하는 93개 국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공개 첫 주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시즌 1, 2, 3가 넷플릭스 역대 비영어 부문 10위권에 진입한 거는 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작질도 지금 역주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글로벌 톱10 비영어 부분 3위에 시즌 2, 또 시즌 1도 6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각가지 이벤트 혹은 관련 이제 굿즈 등이 엄청나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화문 광장에서 엄청난 또 퍼레이드와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본국에서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인증샷을 세계에 올리는 그런 현상. 그래서 뭐 언론 매체에서는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팬들의 잔치는 또 계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드라마 시리즈에서는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드라마 부문에서는 넷플릭스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상파는 부진하네요.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뭐 KBS는 선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MBC의 바니와 오빠들은 시청률 0.7%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물론 뭐 지상파 중에 성공작도 있었습니다. 나의 완벽한 비서는 12%, 보물섬도 15.4, 귀궁도 11%였는데 이건 특정 방송사에 좀 한정이 됐고요. 종편과 케이블은 나름대로 선전을 해서 옥시부인전이 13.6,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도 8%, 미지의 서울도 8.4 이렇게 됐는데 뼈 아픈 거는 제작비 500억 원을 들인 별들에게 물어봐는 1%대로 고전하다가 2.6%로 좀 종영을 했는데요. 그 대신 앞서서 언급하신 중증외상센터, 폭삭소가수다 같은 그런 글로벌 1위작은 넷플릭스 작품이었고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토종 OTT는 어땠느냐. 우시황후, 뭐 원경 춘화 연애담이라든지 하고멀 스터디그룹 등이 있었는데 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아마 토종 OTT나 지상파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정도로 좀 부진했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계엄 정국 이후에 좀 탄핵 대선 이런 정치 이슈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뉴스에 대한 집중도가 많았던 점도 뭐 변명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한국영화 기생충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 가운데 1위에 선정이 됐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첫날에는 올드보이와 살인의 추억을 발표를 했는데 올드보이는 43위였고 살인의 추억은 99위였어요. 그래서 기생충은 어디 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마 1위일까 싶었는데 그 다음날 발표해서 기생충이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 중에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이자 신자유주의 참감에 대한 맹렬한 질책을 담은 유쾌하면서 뒤틀리고 불안하면서 충격적인 작품이다. 또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장르의 거장이다.
폭로물 코미디와 신랄한 사회풍자 사이를 유리하게 넘나들면서 마지막 충격적인 폭력의 발작으로 모든 걸 불태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100위 안에 봉준호 감독이 2편의 작품을 올렸습니다. 네. 살인의 추억도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작품 특히 1위를 했기 때문에 위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영화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도 한국계 감독으로 송동환 감독의 따님이죠. 82에 이제 오르는 그런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실험적인 장르 영화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오늘부터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AI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의 바탕을 둔 작품들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개막작 또 이 폴란드 감독 피오르트 비니 에비치 감독의 작품 그를 찾아서인데 이 작품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영화제 최초로 AI 영화들만의 부문인 AI 영화 부분을 신설을 했는데요. 350편의 출품작 중에 11편의 AI 영화가 이 부분에 초청이 되고 있고 특히 AI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반드시 참여해야 될 영화제이고요. 또 인력 양성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뭐 자녀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참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제 군복무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데 외신들도 이들의 복귀에 관심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모여서 음악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RM이 밝혔고요. 네. 내년 봄에 진짜 완전체 앨범을 내놓고 당연히 투어 월드 투어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가디언도 복귀 소식이 너무 많이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AP통신은 BTS의 복귀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의 노래 버터의 가사처럼 버터처럼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K-팝 스타들의 어떤 군복무 현실에 대해서도 AP통신이 이제 집중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좀 아쉬운 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 이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